이번 시간에는 특수지상권 262페이지죠. 구분지상권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까지 전부 다 지상권이 미쳐요. 그런데 여기에 그 지상권 앞에다가 구분이라 넣는 것은 그 지상권의 범위를 상하 공간을 특별히 정해서 특정 공간에 대해서만 지배권, 즉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겠다라는 것이 바로 구분지상권이죠. 그래서 이 구분지상권은 반드시 그 대상, 범위, 이것이 특정의 층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상하 공간을 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지하 몇 미터부터 몇 미터 사이, 또 지상 공간 몇 미터부터 몇 미터 사이에서만 지상권을 설정해서 내가 그 공간을 지배하겠다. 그럼 이때는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요, 반드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만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이죠. 구분지상권에서는요. 그러면 만약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는 그 토지에 이미 지상권자가 존재하거나 또는 전세권자가 존재한다든가 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한다든가 뭐 등등 이렇게 그 당의 그 토지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제3자가 존재한다면 그 제3자 전원의 승낙을 받으면 그러면 그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지상권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특징돼 있죠. 동그라미 2번에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바로 구분지상권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그 대상은 토지의 상하 공간의 범위를 반드시 특정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효과에 보시면 토지 사용권의 범위는 바로 이 부분이죠. 특정의 층을, 공간을 지배한다. 뭐 이렇게 될 것이죠. 그 다음에 니은에요. 토지 사용권에 제한되어 있죠. 이것은 설정 행위, 즉 구분지상권 설정할 때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하는 그 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내용을 등기에 해놓으면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구분지상권은 지상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이 세 가지 특징.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묘기지권입니다. 이 분묘기가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타인의 토지상에 자기의 조상의 묘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면 그 분묘기를 수호 봉사하기 위해서, 즉 제사 지내고 또 관리하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그 타인의 토지를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그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분묘기지권입니다. 이때 이 분묘에 수호 봉사하기 위해서 그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례가 관습법상에 인정되는 물권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그 성질은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이 세 가지가 이제 분묘기지권의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이 분묘기지권은 성립하는 모습은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우리 교재는 26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죠.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264페이지 넘어가시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즉 타인의 토지인 그 타인의 토지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아서 거기에 그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한 상태에서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약정 없이 그 토지를, 즉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옛날부터 타인의 토지에 우리 조상 묘가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수호 봉사를 옛날부터 꾸준히 해왔었다라는 것이죠. 최소한 20년 넘게. 그렇게 되면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시효취득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이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이 분묘라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봉분이 존재해야 되고, 봉분. 그러니까 시신을 안정하고 그 위에 이 안에 지하에 시신이 모셔져 있다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봉분을 이렇게 하죠. 그걸 봉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봉분되어 있는 그 지하에는 반드시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되죠. 이런 상태가 존재해 있는 것을 분묘라 합니다. 따라서 평장으로 하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평장, 즉 봉분이 없는 것이죠. 또 시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예컨대 가묘, 허묘 이런 것들은 분묘기지권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이 봉분을 설치할 때, 즉 분묘를 설치할 때 공공연하게 설치해서 수호 봉사를 계속해 와서 20년 넘었다라고 하면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발생하지만, 만약에 이게 암장을 했다, 즉 동네 사람 아무도 모르게 몰래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했다라고 하면 이걸 암장이라 그래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 분묘가 설치되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고, 이 분묘기지권에 발생이 되었을 때는 타인의 토지에 사용하는 사용 대가, 사용료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무상이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물론 당사자, 토지 소유자와 약정을 통해서 분묘가 있으니까 내가 당신 토지를 내 사용료를 내가 내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용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무상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분묘가 거기에 존속하는 한 계속 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죠. 그래서 존속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 제한이 없다. 분묘가 존속하고 수호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후손들이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합니다. 이런 성격을 갖는 내용이 바로 분묘기지권입니다. 물론 이 분묘기지권을 가지는 주체는, 이 권리의 주체는 우리 판례가 종손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판례는 종손이 분묘기지권의 권리 주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65페이지 가면 법정지상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정지상권. 이 법정지상권의 법은 민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또 특별법상의 법정지상권, 그리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우리 시험에는 주로 민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정도만 공부하겠습니다. 민법에 있는 법정지상권은 305조 명문규정과 366조 명문규정에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판례에서 그 요건을 설치하고 있죠. 판례상의 요건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법정지상권의 첫 번째 305조의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305조의 법정지상권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 여기는 토지상의 건물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토지와 건물의 이 소유자는 동일한 사람이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런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 설정. 자,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거죠. 건물에. 자, 이후에 세 번째, 그 건물에 해당되는 대지죠. 대지인 토지를 양도가 있는 경우입니다.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가 양도된 경우요. 그래 되면 토지의 양수인이 나오겠죠. 토지의 특정 승계인 이렇게 되겠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 승계인은 여기에 있는 건물 소유자 있죠.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그러면 건물 소유자 누구죠? 바로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되겠죠.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을 설정해 줬으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민법 규정에서, 즉 이게 바로 305조에 있는 법정 지상권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특정 승계인인 소유권 양수받은 새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데, 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하는 이 지상권이 바로 305조 규정에서 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을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뭐냐? 요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요 세 가지를.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토지와 건물 소유자를 보니까 동일한 소유자이더라. 이런 상태에서 먼저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더라. 이 소유자가. 그러면 이 소유자,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건물의 전세권 설정한 후에 이 소유자, 토지 소유권을 타인에게 처분했더라.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발생하겠죠. 특정 승계인. 토지의 특정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305조에 있는 법정지상권이다. 자, 이때 이 법정지상권은 말 그대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라는 부동산 물권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것은 민법 187조에 근거해서 등기 없이도 지상권은 발생한다. 그죠? 그 발생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 누구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지상권자가 된다. 즉
토지를, 건물이 서 있는 그 토지 양수인의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305조의 법정지상권의 요건이고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자, 이것이 305조의 법정지상권. 자, 그 다음 두 번째 366조의 법정지상권. 여기에 요건. 이 요건은 여기도 첫 번째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이 토지 건물의 소유자는 물론 동일한 소유자여야 합니다. 동일인. 자, 이런 상태에서 두 번째 토지나 또는 건물에 각각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저당권. 여기에 저당권 설정되든 건물에 저당권 설정되든 저당권 설정.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저당권 설정된 이 저당권이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실행이라는 것은 경매 행사하는 거죠. 실행으로 인하여 경매를 통해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에 저당권 행사로 인하여, 실행으로 인하여, 경매를 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소유자, 다른 사람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드디어 결론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우리 법에 정해놨다는 것이죠. 즉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이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 지상권은 우리 민법 366조에서 지상권이 바로 발생하도록 했으니까 법정 지상권 366조의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 발생한 법정 지상권이니까 당연히 187조에서 등기 없이 발생한다. 이게 되겠죠. 바로 발생해버린다. 그럼 요건은 뭐죠? 이 세 가지죠.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로 존재한다. 그 이후에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된 이 저당권이 경매 실행이 이루어졌다. 저당권 행사라고 하죠. 이걸 우리는 저당권 행사로 인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당권 행사하는 경우는 경매 실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 취득한 지상권을 366조에서 발생된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이때 지상권 성립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의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어느 범위 안에서? 이 건물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범위 안에서는 당의 토지, 대지죠. 그러니까 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305조 법정지상권이나 366조 법정지상권에 공통적으로 당의 지상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누구다? 건물 소유자예요. 그 표현을 305조에서는 전세권 설정자라고 표현했죠. 이 건물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366조의 저당권 행사로 인하여
지상권이 발생하는 법정지상권, 360조 법정지상권은 바로 건물 소유자다. 이렇게 나왔죠. 결국은 305조나 366조 여기서 지상권을, 즉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건물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타인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지상권자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타인의 토지요. 이렇게 정의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공통점을 이렇게 첫 번째로 살펴봤는데, 요건상 공통점은 뭐냐 하면, 요건상요, 반드시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의 공통사항은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즉 토지 위에 존재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한다. 여기서 변화가 생겨야만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죠. 요건의 공통사항은 반드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를 민법상으로 판단해 보니까 동일한 사람이더라. 같은 사람이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더라.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 여기서. 그래야만 법정지상권을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305조와 366조의 특징이 뭐냐? 요 두 가지가 공통점이면서 동시에 305조, 366조 조문 자체는요, 강행법규입니다. 이것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모습을 법에서 강제로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305조의 법정지상권,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강행법규성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당사자가 미리 포기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미리 포기하는 것은 무효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꼭 해둬야 합니다. 민법상의 법정지상권, 305조 법정지상권과 366조 법정지상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판례 이론입니다. 법원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발생하면 그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첫 번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합니다.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할 것. 두 번째, 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예요? 민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똑같죠? 자,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정지상권의 문제의 첫 번째 요건이 뭐냐 하면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고, 그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을 민법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동일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동일한 상태에 있었는 동일인이 가지고 있었는데 토지나 건물 중 어느 하나를 매매 기타 사유로 그 하나를 처분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처분한 때 저기에 토지나 건물 중에 어느 한 개만, 토지만 팔았던가 건물만 팔았던가 어느 한 개만 팔아요. 매매, 기타 사유로. 매매 외에도요, 뭐 증여한다든가 대물 변제한다든가 뭐 강제 집행을 당한다든가 어느 한 개가 또는 체납 처분 당해서 압류가 돼서 공매가 됐다든가 등등 이렇게 매매 기타 사유에서 소유자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한 개만. 토지나 건물 중에 어느 한 개만. 이렇게 됐을 때 드디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다만 여기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때 여기에 매매 기타 사유로 처분이 이루어져서 토지 소유권자가 바뀌거나 건물 소유권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때 건물을 철거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없어야 됩니다. 요 거래 행위할 때 거래 당시에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철거에 관한 약정 이것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매매 기타 사유에서 처분이 이루어질 때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버리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요건에는 요 세 번째 요건이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아예 배제시켜 볼 수 있죠. 건물 철거해 줄게 라고 약속해버리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격은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달리 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니까 이미 규정의 성질을 갖는다. 그렇죠? 당사자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이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요건은 뭐라겠죠? 강행법규성을 갖는다겠죠. 따라서 미리 포기하는 것은 무효라겠죠. 안 된다겠죠. 그런데 여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그 요건에다가 우리 판례가 뭐라 했냐면 마지막에 토지나 건물 중에 어느 한 개를 처분할 때 그 당시에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 주겠다고 약속해버리면 그 건물 소유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 요건 자체에서 법정지상권을 배제시키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당사자 약정상 마음대로 성립 여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 있는 305조나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뭐라 했어요? 그 요건이 강행법규성을 갖는다 했잖아요. 따라서 미리 자기들끼리 약속해서 건물 철거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데 안 된다 했죠. 미리 약속하는 것도 안 된다 이랬어요. 거기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알면서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공통점은 뭐죠? 반드시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든 간에 공통적인 요건은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그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반드시 동일인 소유자에서 시작해야 된다. 시작점이 같다 이 말이죠. 다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분리될 때 그 분리 사유가 민법에는 민법의 305조 사유가 정해져 있고 366조 사유가 딱 정해져 있어요. 305조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이후에 그 대지인 토지를 양도 처분했을 때 이때 발생하는 사유고 305조 법정지상권. 366조는 토지나 건물의 저당권 설정했다가 그 저당권이 경매 실행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분리되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민법상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이런 사유가 아닌 사유예요. 만약에 민법상에 있는 그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사유가 발생해버리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행법규성에 해당되는 민법이 먼저 적용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민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갖추었는가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도 제가 강의를 305조 적용 여부, 366조 적용 여부 두 개를 먼저 판단해보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소유자로 존재했다가 토지를 처분하거나 건물만 처분했을 때 이때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잖아요. 이때 달라졌을 때 바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누구한테? 역시 법정지상권은 누구한테 발생한다? 건물 소유자한테 발생합니다. 자, 이 요건을 가졌을 때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소유자가 취득합니다. 이 권리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건물 소유자가 취득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305조, 366조의 성격은 강행 규정인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여기에 집어넣으면 똑같습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 소유자이다. 그리고 이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든 민법상 법정지상권이든 전부 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상권이기 때문에 전부 뭐예요? 187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정지상권은 당연히 발생해버린다. 누구한테? 건물 소유자한테. 그리고 305조 법정지상권이든 366조 법정지상권이든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든 간에 그 요건에서는 공통적인 게 뭐다?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를 민법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동일한 소유자이더라. 시작점이.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공통점이죠. 그래서 이거 한 개만 가지고도 우리 시험 문제를 푸는데 거의 한 10문제 나오면 7문제 정도, 7번 정도는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 풀 수 있어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 이런 상태에서 드디어 뭐 저당권 설정했다든가 아니면 건물의 전세권 설정했다든가 아니면 토지를 아니면 건물을 처분, 매도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각각 366조, 305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반드시 시작점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 이게 갖추지지 않으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꼭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265페이지 오면 거기에 유형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기억, 민법 305조 제1항. 여기에는 토지의 토지 소유권을 승계받은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니은, 민법 제366조에서는 당의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죠. 결국은 여기에 지상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 소유자입니다. 전세권 설정자도 건물 소유자일 것이고 그 다음에 366조에도 건물 소유자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여기에는 요건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는데 그 중에서 말입니다.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366페이지에 오시면 거기 선임 요건 보세요. 기억,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했을 것. 이 말의 속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갖춰져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니은 동그라미, 토지와 건물 중에 어느 한 개를 매매 기타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했죠. 처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처분의 내용이 뭐예요? 거기에 두 번째 줄 보세요. 매매 이외에도 증여, 대물변제, 공유 대지의 분할, 귀속재산의 불화,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강제집행하는 거죠.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경매 이런 거죠. 공매 이런 것도 갖다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이런 사유에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분리되어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법정지상 성립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세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소유자가 달라지는 사유가 여기에요. 소유자가 달라지는 사유가 매매 기타 사유 여기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사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환지처분. 이것은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환지처분. 그 다음에 공유토지의 지분의 전매, 지분 전매. 세 번째,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저당권의 실행입니다. 이 저당권 실행인 임의경매는 이거에 의해서 분리됐을 때는 366조로 가야 되죠. 관습법상으로 오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대지의 환매권 행사. 자, 요 네 가지는 여러분이 암기해 두세요. 이 네 가지는 이런 사회에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법정지상권, 즉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돼요. 않는다. 이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환지처분, 환지. 그 다음에 이 환지는 뭐냐면 공익 목적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을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섞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 이거는 우리가 뒤에 계약법에 가서 배웁니다.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한테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매도하면서, 매매하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매수인 너는 매도인 나한테 다시 판다. 이렇게 매매 계약할 때 같이 약속하는 거예요. 이걸 환매권 갖게 되는데 이때 매도인이 내가 대살게라고 하는 걸 환매권 행사한다 그래요. 그게 환매권인데요. 여기에서 마찬가지. 역시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 토지에 있어서 그 공유니까 지분이 있겠죠. 토지의 부분에 지분이 있을 텐데 그 지분을 전매했을 때 이것도 역시 안 돼요. 지분 전매의 경우도 관습법상의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임의경매는 저당권 실행이기 때문에 민법 366조의 문제는 발생될지언정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요거는 암기해 두는 게 좋겠다. 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관습법상의 법정상권 요건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 디귿 동그라미 보시면 266페이지죠. 디귿 당사자 사이에 거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거 됐죠. 특약을 해버리면 관습법상의 법정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토지를 처분하면서 그 토지를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양수인한테 임대받아 버리면 임차하게 돼 버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이래 되면 관습법상 법정상을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토지를 임대차 계약해서 토지 임차권 행사하겠다고 별도로 약속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결국은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을 취득하지 않겠다는 당사자 합의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임의규정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거기에 세 번째 줄에 디귿 동그라미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효력은 267페이지에 있죠. 여기는 역시 관습법상의 법정상권도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니까 등기할 필요 없이 곧바로 취득한다라는 것이죠. 자, 뭐 그런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보통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면 그 건물 소유자인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지료 금액은 건물 소유자인 법정지상권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합의로 정하고 지료 금액. 만약에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정해줍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정해준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건물 소유자인 법정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67페이지 가면 여기부터는 관습법상의 법전 성립한 후에 권리 변동인데요.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에 있다가 동일인 상태. 그런데 만약에 토지 소유권을 을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을이 토지 소유권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관습법상 이 매매를 했다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죠. 민법 187조에서 등기 없이 취득해버렸죠. 갑은 건물 소유자로서 관습법상 법정 취득한다. 토지 매매를 했으니까 관습법상의 법전상권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이후에 이것은 미등기 상태에서 이미 여기 갑은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자이지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립했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 소유자가 다시 병한테 이렇게 토지를 양도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소유권 이렇게 오겠죠. 여기는 소유권 이렇게. 토지를 처분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 등기 없이도 여전히 지상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1번. 기억이죠. 기억. 기억. 267페이지의 기억. 토지가 양도되면 등기 없이도 토지 양수인에 대해서 지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여기는 요게 갑이 을한테 소유권 넘겨주어서 을이 소유권 취득함으로써 법전상 성립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건물 소유권을 이렇게 양도했어요. 건물 양도. 건물을 매매했다 이 말이죠. 건물 양도했어요. 그럼 여기에는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 양수인이 되겠죠.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건물을 양도한다는 것은 여기에 지상권도 함께 건물 소유권만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도 함께 양도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해석. 지상권도 양도한다. 따라서 이 병은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할 권리자가 되겠죠. 다만 지상권을 양도를 통해서 취득하는 거니까 이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민법 186조에서. 따라서 취득할 권리자이지 지상권자는 아닙니다. 지상권자는 아직 안 됐다. 왜?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는 아직 뭐예요? 187조에서 미등기 상태잖아요. 미등기 하에서 건물을 양도했다면 이 건물 양수인은 지상권을 취득할 권리자이다. 그러나 지상권자는 아직 아니다. 자, 이때 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 병에 대해서 건물을 철거하라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게 이제 니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니연. 건물이 양도된 경우. 자, 여기에 있는 병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병은 건물 양수인으로서 지상권을 취득할 권리자이고 지상권자는 아직 아니다. 그 근거는 아직 등기를 안 했기 때문이다. 등기 안 했기 때문에. 왜 등기 안 했느냐? 여기에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는 병은 갑한테 지상권 등기 청구하겠죠? 등기 내한테 넘겨주세요 하겠죠? 이게 가능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인
건물 소유자인 갑은 지상권을 아직 가지고 있으니까 지상권을 팔아 넘겨줘야 되니까 지상권 등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게 가능합니다. 즉 갑은 을한테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 병은 갑한테 지상권 내한테 이전 등기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 갑이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병이 자기 권리 행사하기 위해서 대위에서 이 권리 행사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때 병은요, 갑, 건물 양도인, 갑을 대위에서 저기는 토지 소유자 을, 토지 소유자 을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해서 뭐예요? 순차적으로 지상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갑은 지상권을 등기 전 하는 순간 취득할 사람이다. 그죠? 요걸 통해서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갑이 아니죠. 병이죠. 병. 이렇게. 병은 지상권 등기함으로써 지상권 취득하죠. 지상권 취득하면 건물 철거를 하는 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상권 취득할 권리자이고 이 사람은 뭐예요? 지상권을 취득해줘야 할, 설정해줘야 할 의무자이잖아요.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야, 너 내 땅 사용하지 마 하는 것은 자기 의무에 위반되니까 뭐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이죠. 위반함으로 이렇게 하죠. 함으로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요 내용을 반드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하단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267페이지에 있는 요 내용이 있죠. 요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물 양수인이 지상권을 취득하는 방법. 지금 현재는 지상권자가 아니지만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지상권 등기 전 해와야 되는데 지상권 등기 전 어떻게 하냐. 건물 양도인은 지상권 가지고 있는 이 양도인을 대위해서 을에게 토지 소유자한테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해서 순차적으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해 오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건물 양수인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종주로 지상권을 취득할 사람이 권리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해서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자가 오히려 자기 의무를 위반해서 건물 철거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죠. 위반되니까 청구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고 이때 토지 소유자 을은 병, 양수인이죠. 건물 양수인한테 토지 사용료, 지료 상당, 부당 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요 병, 건물 양수인은 지금 지상권은 가지지 않았지만 을의 토지를 지금 공짜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을은 그 병에 대해서 지료 상당에 해당되는 만큼 너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니 부당이득 반환을 해라. 이렇게 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건물 철거는 청구할 수 없지만 지료 상당 또는 차임 상당, 토지 사용료 대가로서 부당이득 반환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런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지상권 끝나고 있으니까 이제 지역권을 봐야겠죠. 그래서 지역권과 전세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